이준석 전 대표는 네. 세 개의 서사가 있어요. 징계를 당한 희생자 서사가 하나 있고요. 네. 청년이라는 도전자 서사가 있습니다. 네. 전국 선거를 3번을 이긴 이 서사가 합쳐져서 지금 이준석 돌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네. 이낙연 대표는 명백하게 기득권자 아닙니까? 네. 지금은 너무 급발진했다. 자, 1부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경석 기자가 휴가를 가면서 새롭게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대표 모시고 여론은 읽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유승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유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중립기업 좀 보셨다고요? 네. 가끔 봅니다. 네. 어떤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저희 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좀 비싼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수행평가 먼저 평가 짚어볼까요? 네, 국정 수행평가. 매주 짚어드리고 네, 있는 여론조사 이번 주는 결과 어땠나요?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여쭤봤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는 아주 약간 소폭 내렸으면 직전 조사 대비 한 0.2%포인트 내렸고요. 36.3%. 문제는 계속 이제 최근 한 3주 동안 계속 완만하지만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자세히 좀 보면은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 여성 한 2.6%포인트, 특히 연령대에서는 30대하고 70대에서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오른 61.2%. 긍정평가 내린 거에 비해서 부정평가, 물론 다 지금 뭐 큰 폭이라고 보긴 네. 어렵지만, 긍정평가 내린 거에 비해서는 부정평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사실 지난주 네덜란드 순방을 네. 갔다 왔잖아요. 원래 올해 트렌드를 보면 이제 수방 갔다 오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엑스포가 컸습니다. 엑스포 네. 요청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항상 긍정평가율은 1위가 외교잖아요. 근데 이제 엑스포 충격은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수는 원래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지했거든요. 예, 예. 근데 엑스포를 보니까 이거 유능하지 않은 것 같아. 유능도 이런- X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건가요? 외교가 이제 더 이상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네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발표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볼게요. 이건 좀 어땠어요? 예, 한국갤럽 살펴볼까요? 갤럽 조사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했고요. 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입니다. 이거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한 1%포인트 떨어진 한 31%. 이것도 역시 최근 두어 달 사이에는 가장 낮은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서 3%포인트 오른 62%. 네. 이건 뭐 더 하네요. 4월 4주차 조사 때보다 네. 최고치니까 역시 리얼미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긍정평가 떨어진 수치보다 부정평가가 더 오른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부정평가 이유는 뭐 경제 민생에 대한 게 가장 지적이 컸죠? 많고 예. 긍정은 뭐 여전히 외교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순방이나 이런 게 뭐 큰 폭의 어떤 영향, 전체적으로 어떤 긍정평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지지율에서 지금 이제 뭐 주간별로 1%, 2% 등락이 있는 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으면 네.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 사진을 걸고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네. 40%대에서는 반반이에요, 지역별로. 네. 사진을 사진이 걸기도 먹히는 하고. 지역과. 근데 30%는 다 거리두기 선거를 합니다. 네. 거리두기 선거. 네네. 20%대면 탈당을 요구하죠. 네. 근데 지금 30% 초반 간당간당. 거의 지금 예. 우리 갤럽 조사는 예. 좀 이 경향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리두기 이번에 선거. 이제 개각과 비대위 이 두 개의 이슈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그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도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낙연 중심 신당 창당 선호도 조사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낙연 어떻죠? 민주당 그 전 대표 지금 신당 창당을 사실상 뭐 선언했고 지금 뭐 연말까지 이제 민주당의 혁신의 어떤 변화 네, 그런 걸 좀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또 약간
약간 시한을 두셨는데 예. 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입니다. 지지도 조사는 아니고요. 네. 좋게 보냐 아니면 나쁘게 좋지 않게 보냐 이제 그걸 물어본 조사입니다. 좋게 본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는 34%, 좋지 않게 본다는 게 46%. 아직은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좀 많은 앞서는, 편이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71%가 좋지 않게 봤고 좋게 본 경우는 21%밖에 없죠. 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 지지 기반이죠. 전남지사까지 하셨으니까. 호남에서도 창당의 부정적인 의견이 64%, 네. 긍정적인 의견은 26%에 앞서고 그쳤습니다. 있네요. 반면 부정적인 의견이. 반대로 보십시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근데 높았어요. 이 이낙연 신당을 여쭤봤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긍정이 44%, 네. 부정이 29%. 이게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 대구 TK 지역에서 이낙연 신당 괜찮을 것 같아. 좋게 본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았죠. 앞서 11월에 이 갤럽 똑같은 조사인데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보면은 정반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좋지 않게 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이제 상대방의 어떤 분열이 나의 승리와 나의 이익을 가져온다. 네. 그런 평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좋은 숫자는 아니에요. 저 왜요? 숫자가. 왜요? 어느 일단 이낙연 전 대표한테. 좋게 본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야 되는데 낮았고 호남에서조차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기반이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호남에서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 흐름을 보면 호남의 민주당 지지도가 약간 이완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호남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이낙연이 깃발을 들면 그쪽으로 뭔가 좀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안철수 신당이 처음 얘기될 때랑 굉장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 그때는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신당을 만들면 지지율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가 최고 좋은 겁니다, 원래. 원래는 신당 그 지지율이 거품이 빠지고 자꾸 반영이 그때 됩니다. 정점을 찍고. 근데 지금도 아니 그렇지 이렇다. 않겠어요? 지금 이낙연 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인데 그렇죠. 당이 딱 만들어서 세팅이 되면 그분들은 지지해서 다 빠질 거잖아요. 네. 그만큼 거품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1월 8일 날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네. 갤럽 기준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35%, 네. 더불어민주당이 19%, 안철수 신당이 21%였어요. 오, 굉장히 높네요.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출발했죠. 네. 물론 이제 2월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다시 떨어졌다가 결국은 총선까지 다시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정당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지르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 2위를 하면서 38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 신당을 뒷받침한 건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낙연 신당에도 그런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올 있을까? 것이냐.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자꾸 이준석하고 맥락 없이 비교하지만 이준석 대표, 전 대표는 네. 세 개의 서사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일단 징계를 당한 희생자 서사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청년이라는 도전자 서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전국 선거를 3번을 이긴 성공 서사가 있어요. 이 서사가 합쳐져서 지금 이준석 일종의 약간의 돌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네. 이낙연 대표는 어떤 분이냐면 호남의 다선 의원이죠. 전남 지사했죠. 그렇죠. 총리했죠. 예. 명백하게 기득권자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은 불려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동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얼굴이 필요하다. 이래서 불려 나갈 때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급발진했다. 그러면은 네. 왜 이렇게 서두르신 걸까요? 그건 뭐 그분 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주변에 그런 이제 무당층에 대해서 과잉 해석해 준 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FGI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제가 볼 땐 튀는 조사 결과들이 좀 보고됐다고 저는 아무튼 그렇게 들었고 그걸 떠나서 좀 약간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대한 우려.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룰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 당원 비중 높이고. 예, 네. 그것도 있고 뭐 전당대회 룰도 바꾸고 이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분노 게이지가 솟아오르면서 급발진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의 어떤 그렇죠. 좀 과장된 데이터를 네. 보고받았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사당화에 대한 분노,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같이 별 합쳐져서. 준비 없이 예. 가령 측근들조차 만류하는 상황. 윤영찬 의원도 만류하잖아요. 네네. 너무 속도가 빠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니까 사실상 일단 첫 번째 이 급발진은 좀 시- 실패한 게 아닌가. 네. 일단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후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조금 세셨어요. 이낙연 대표 저희가 알잖아요. 지금 되게 그쵸, 진중하시고 진중하시고. 막 엄중하신 분이죠. 네. 네. 뭐 저희는 뭐 더 잘하는데 그때 발언이 좀 세서 언론 보도들도 되게 세다 네네네. 그런 평가를 좀 많이 했었죠 사실. 네. 약간 맥락이 통하는 예, 약간 중간이신 좀 것 같아요. 호흡 조절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쭉 끌고 갔는데 네.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다시 좀 멈춰서 조금 더 당내에서 뭔가 뭐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진지한 신중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외면받는다든지 약간 핍박받는 그 느낌을 좀 응축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신당을 네. 좀 이렇게 공론화했어도 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살짝 거리두기를 하는 걸까요? 뭐 연말까지 그 호흡 조절에 들어갔어요. 네. 누가 이제 강력하게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더 좋은 미래를 중심으로 이제 반대 성명도 내고 연서명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이게 당이 있잖아요. 못된 건 빨리 배워요. 국힘이 연서명 나경원 그 의원 때 초선들 네. 연서명했고 이번에 김기현 당권 옹호에서 했잖아요. 네. 이게 다 뭐냐면 공천 줄서기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민주당의 연서명은 똑같아요. 네. 여기 서명을 해야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일 것 같으니까 다 서명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되게 비겁한 짓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개별이 다 헌법기관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집단 행동, 서명으로 뭔가 의사를 표현하는 건 일단 좀 비겁한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나쁜 걸 배웠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는 그 뒤에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핫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짚어볼 이슈는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구입니다. 지난 주말을 떠들썩하게 만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거치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급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연석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추대 움직임 만큼 비토 의견도 비등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온 걸로 이제 보이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는 뭔가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면 사실 네. 선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의 거의 아바타, 네. 대통령과 일심 동체인 분이 네네.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이 맞다고 대통령,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이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어쨌거나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정권 심판 프레임을 오히려 그냥 대놓고 전면화하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쓴다는 거는. 그렇죠. 뭐 이게 하나 있고 물론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그 갤럽 차기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거의 3%포인트 차로 예. 추격을 했기 때문에 여권 1등. 예. 여권에서는 사실 내놓을 스타일이긴 해요. 예. 그쵸, 근데 그쵸. 과연 이게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냐는 좀 아.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 당무 경험, 선거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와, 장난 아니죠. 선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수들과의 싸움이고 이거를 경험이 없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거를 앞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증명하는 자리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순간에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온 거예요. 네.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이 온 그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중한 차기 자산인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좀 더 결정적인 순간에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 총선에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변수는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준석, 부분에서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정당 지지율은 다 팽팽하죠. 네. 물론 지역에 가보면 국민의힘은 후보 기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역 선거를 하다 보면 네. 정당 지지율이 같아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선거라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중도층은 18세에서 39세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네. 40대, 50대는 민주당, 60대, 70대는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고, 이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준석이에요, 지금. 내가 이준석의 가치나 이런 걸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지금 그런 이준석 대표를, 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연합하면 그것도 위협적이고, 이준석 대표가 밖에서 신당을 만들어도 위협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쓰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 얘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쓰지 않겠다는 것의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동훈으로 이번 선거를 돌파하겠다. 그쵸, 뭐 예.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과연 TV에 나와서 토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선거와 정치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감당하게? 한동훈 장관이 감당이 되겠어요? 이준석의 이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선거 경험과 이걸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정치 경험치로 정치 따지면 경험에 대한 예.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국민의힘은 좀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다.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가령 뭐 비대위원장은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핵심적이에요, 이번에. 네. 공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도 어떻게 관리해서 뭔가 집안 싸움을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존재 자체로 의심을 받아요. 비윤들한테. 공정하게 해도 비윤 학살 프레임에 그쵸. 들어갈 겁니다. 예, 이미 그 프레임이 있으니까 어려울 그러면 그 수밖에 없다라는. 갈등 네. 속에서 이게 사람이 소모돼요. 갈등이 심해지면. 근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국민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국민들에게 수도권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약간 성공한 강남 인물 모델이 네. 좀 있잖아요. 엘리트. 그것들이 이제 좀 약간 그 지지도를 끌어오는 한 원천인데 네. 수도권 선거에서는 그게 의미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예,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을 다른 분을 시키고 예. 이준석, 한동훈 공동선대위원장이면 이번 그 오, 선거 막강하게 해볼만 치를 하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네. 봤어요. 원래 이게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다. 아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약간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약간 평가를 하잖아요. 기대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네네, 않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준석 신당 확률이 51%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네. 아직도 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고 싶은 절실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네. 가령 내 사람을 심는 게 더 강하냐, 네. 선거를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으로 선거를 예. 이기는 게 더 절실하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이준석에 대한 선택지가 갈라지지 네.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댓글창 보면은 세로이님이 저희 단골 이제 구독자분인데요. 대표님 어느 분이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시냐고 아니, 하시는데 유승찬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그럼 이렇게 급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이번 총선을 대하는 입장, 네. 보수 언론들도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이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차도 응징, 그러니까 네. 보수가 칼을 빌려서 문재인 정부를 응징한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칼이 이제 본체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수 그쵸, 세력 그쵸. 전체에서 보면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스텝이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원래 좀 동행하면서 같이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우려스러운 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네. 이게 잘못하면 보수가 이게 괴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들이 예.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가령 난 양당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네. 민주당은 이재명 당을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총선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제 선거에서. 왜냐하면 선거는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중도층은 그런 걸 사당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 그림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친윤 결집? 네. 이게 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예. 액면 그대로 보면 그걸 반영한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이기보다는 네. 친윤 결속을 네. 더 강화하는 비대위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표님 말씀이 딱 정확해요. 근데 네. 뭐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또 그런 말씀. 한동훈 장관이 바보도 아닌데 그쵸. 거기 가서 무슨 뭐 안 다시 될 것을. 용산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면 네. 이미 당이 망가진 걸 아는데 다 자기도 가서 용산의 허수아비 역할을 한다? 그러진 않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진짜 혁신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이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가능하면 예.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일 두려운 사람은 윤석열 장관 대통령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만약에 한동훈 체제로 완벽하게 승리한다. 네. 그 차기다. 아. 그럼 끝나면 바로 레임덕 오거든요. 다 한동훈한테 줄을 섭니다. 그러면 네. 한핵관 얘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로가 있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닥치는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렇죠. 28일 본회의에 적어도 올릴까? 한동훈 장관이 그 생각이 있으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네. 그러면 28일 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면 예. 비대위원장이 특검 수용을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말의 신뢰도가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특검 거부권 행사한다. 한동훈 장관이 갔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네. 그럼 바로 그러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나 민주당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는 예. 거잖아요. 왜 내로남불이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들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어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시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세력이긴 한가 요즘 애들은 이제 약간 의심은 들긴 하는데 아,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 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는 네. 객관적으로 보면 악수입니다. 악수. 그 여러 가지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많네요 보니까. 많아요. 예, 예. 예. 자칫 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했을 때 이 후폭풍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총선에서 어떤 뭐 참패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런 지금 당의 민주적 운영과 당의 자율성 확보가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럼 너무 여기서 수직적이라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예. 그럼 이준석 대표의 공간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어요. 신당을 만든다면 네. 하나는 비례 중심으로 소수 정당이라도 원내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수를 대체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일당 전략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가능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더 이 친윤 일색으로 국민의힘이 움직인다면 네. 이준석 대표한테 훨씬 더 큰 공간이 열리게 될 거고 이거는 그 새로운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어떤 보수의 대표 정당이 바뀌는 그런 아주 그 뭐랄까 경천동지할 네. 새로운 정치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하여튼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원희룡 뭐 장관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고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손을 내밀고 그거는 약간 그쪽 우리 저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층에 좀 기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 삼고 비판하고 타깃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사실 용산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뭐 다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얼싸안고 뭐 그렇게는 참 쉽지 않아 보이고. 아 대통령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네. 그건 할 수 없는데 한동훈 장관은 할 수 있죠. 한동훈 장관은 할 수 있을 할 수 것 있어요. 같아요.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소통하면서 네. 대신 그 앞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충분히 통합과 화합의 어떤 제스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대통령의 선물, 특검이라는 선물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매게 되면은 정말 보수가 다 이렇게 대통합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게 현실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있을지 거죠. 예, 그건 그거는 저희가 좀 지켜보죠. 앞으로 같이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제3지대 신당 출범 이낙연 신당 이야기도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낙연 신당은 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하고 정세균 전 총리, 어제 김부겸 전 총리는 잠깐 만났고 정세균 총리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른바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예.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두 전 총리를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선거 앞두고 그 통합적 행보를 하는 그쵸. 건 예, 뭐 조언도 자연스러운 듣고. 일이고 결과론적으로 뭐 어쨌든 이낙연 뭐 한때는 무슨 삼총리 연합설 뭐 이런 네.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삼총리 연합설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더 쉽다. 아. 그 세 총리가 연합하는 것보다. 네. 근데 그 세 총리는 전혀 다른 분들이고요. 예. 각자 이미 자기의 세계를 다 구축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끌고 가는데 거기 연합하고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제 저는 이번 선거는 이렇게 봐요. 이 국민의힘의 변화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 거예요. 네. 민주당이 먼저 변화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지는 않을 거예요. 아,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까 그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선대위원장을 이 그림 있잖아요. 왜 아이디어란 그림 보수가 바라는 네. 이러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839에서 지금 양당이 다 1839 지지율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층들은 지금 마음을 안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막판에 마음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쵸. 예, 그게 큰 싸움, 변수가 이 될 싸움일 텐데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무튼 저쪽 흐름을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특히 중도층, 청년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 거냐 하는 예. 문제. 중도층들은 통합을 좋아합니다. 우리 중도층들은 합리적인 걸 그럼요. 좋아해요. 예.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통합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세대 교체입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012년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 정치 개혁이었어요. 그때는 안철수가 너무 강력하게 밖에 나와 있었어요. 양 정당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가 거의 1등을 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양당이 다 정치 개혁에 목을 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청년 이슈, 미래 세대 이슈, 세대 교체 이슈가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키워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혁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2말 3초 뭐 공천 끝나고 나서 당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 정도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런 거는 참 가능성을 물으면 제가 막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네네네. 그게 의미가 네, 2월 말 3월 초의 상황을 네. 예측하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체제가 좀 정비가 되고 네. 그러고 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피로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근데 뭔가의 변환이 있을 거예요. 가령 지금 상태에서 개항을 해 출마한다. 예.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엔 지금 이야기가 필요해요. 서사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좋든 나쁘든 계속 새로운 서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네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대응 서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최근 한 두어 달 사이에 사실 민주당 관련된 이슈가 별로 이슈가 없었어요. 사실. 예, 이슈가 없고요. 네. 네. 이낙연 신당이 가장 큰 그리고 이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네. 굉장히 로우키로 움직이고 네. 있고 가끔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별로 요즘에는 가령 뭐 3% 경제 성장 뭐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그 버스 교통비 뭐 3만 원 네. 뭐 이 얘기 네, 있었는데 네. 그것도 크게 큰 평가를 받지 반향이 못했고. 없었고 예. 최근에 인재 영입도 크게 반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역동성 측면에서 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선거를 예. 앞두면.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 전체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고민을 좀 하실 때가 그게 됐다. 이제 진단하는 그 원인을 진단하는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어떤 전체가 어떤 그 정리를 못 하고 부담이, 있고 예.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약간 지금 응축하고서 뭔가 어느 적정한 시점에
어떤 뭐 추진력을 정책을 얻기 보고 이렇게 위한. 딱 예. 폭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어떻게 같진 보세요?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런 거는 네. 그게 되지도 않고요. 아니 지금 그냥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예, 예. 정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분위기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송영길 대표 구속되고 전 대표 구속되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그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이낙연을 너무 강하게 그 저격을 했잖아요. 예.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이 두 상징적 586 의원들의 이 도발로 인해서 네. 586 용태론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가 없고 역동적이지 않은 건 전 586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국민의힘은요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네.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겠어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문화가 있어요. 민주당 청년들은 네. 대부분 다 그냥 묻어가는. 그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게 문화의 차이, 역동성의 차이도 난 거기서 비롯된다. 지금 예. 청년들이 우당탕탕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하고 있으면 예. 민주당 청년들도 뭔가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그래야지 근데 이게 뭔가 연소장에 이제 당 안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기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건데 네.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난 그런 면에서 조용한 위기다. 네. 국민의힘은 시끄러운 위기고 민주당은 조용한 위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당이 이제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할지 저희가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전명자들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 나오시니까 지금 댓글창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고정하라고 제작진 잘 보고 계시죠? 저는 네, 대표님.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살고 오늘 싶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